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큰 걱정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주 조용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이제 뭘 받고 어차피 다 끝났어. 나 하나쯤이야. 말로 꺼낸 적은 없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식들이 각자 살기 바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분, 은퇴 후 매일 아침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TV 앞에 앉아 있는 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딱히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좀 무기력해요. 그 말 속에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큰 충격보다 작고 반복되는 생각에 더 깊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파도가 한 번에 바위를 부수는 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틈을 만들어 들어가듯이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당신이 무언가를 결심하거나 크게 바뀌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그 생각이 거기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알아채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 오늘 이 영상에서 6가지 흐름으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노년에 그 생각이 특히 위험해지는지, 심리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러와 융,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통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겠습니다. 그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티도 나지 않게 아주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딱히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습니다. 몸이 뻐근하니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아십니까?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채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나씩 해보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더라고 합니다. 텃밭도 가꿔보고 등산도 다녀보고 손자들이랑 시간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다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걱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며느리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손자는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그 말 속에 체념이 있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깊게.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체념과 내려놓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편안합니다. 체념은 그냥 조용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저녁을 혼자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고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습니다. 밥을 차리는데 한 사람 분량이 익숙해진 지가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금방 지나가긴 하는데 금방 지나간다고 하셨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은 눌러놓은 것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당연한 거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 생각이 자리를 잡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루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고 그냥 무탈하고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그냥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기대하는 것도 줄어들고 바라는 것도 줄어들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고통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 조용한 그냥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는 왜 노년에 이 생각이 특히 더 위험해지는지, 심리학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노년에는 그 생각이 더 깊이 파고드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는 연결되고 싶은 욕구,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 또 하나는 의미 있고 싶은 욕구, 내가 여기 있는 게 쓸모 있다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결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젊을 때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동료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면 이웃과 엮이고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그 연결들이 조용히 끊어집니다. 억지로 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아십니까? 분명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전화하기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느낌. 그게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의미는 어떻게 흔들릴까요?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삽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 위해서가 있을 때는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위해서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이미 컸고 직장은 끝났고 이제 딱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이 질문이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의 심리학적 뿌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사람은 서서히 무기력해진다고 말합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은 어차피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다 끝났어. 어차피 바뀌는 게 없어. 어차피 나 하나쯤이야. 이 어차피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무기력을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 나이에 당연한 거지. 늙으면 다 이렇지.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연결과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결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이가 들수록 크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앞을 봅니다. 앞으로 뭘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뭘 이룰 건지. 그런데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삶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 감정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잘 살았다는 감각, 또 하나는 후회스럽다는 감각.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삶을 받아들이면 통합이 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망이 온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통합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던 것도 후회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안 될 때 사람은 조용히 절망으로 기웁니다.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꺼져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해줄걸.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면서 현재를 소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추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추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은 흘러갑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지금이 사라집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마음 어딘가에서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많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앞이 불안하면 사람은 익숙한 쪽으로 갑니다. 그 익숙한 곳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위로가 아니라 무기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모르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알면 다릅니다. 알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를 두고 아들러와 융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프로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과거를 봤다면 아들러는 지금을 봤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힘들다고.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해석의 문제라니. 그런데 아들러가 말하려 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아들러가 실제로 말한 건 이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나는 나쁜 부모였다는 결론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해로 바꿀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러가 말한 해석의 힘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가 남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들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혼자서는 의미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위로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어서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노년의 연결이 끊어지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의미를 느낄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연결은 심심함을 달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융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생의 후반기를 아주 특별하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삶이 줄어드는 시간으로 봅니다. 건강이 줄고 관계가 줄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시간. 그런데 융은 반대로 봤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 가족이 원하는 사람, 사회가 원하는 사람. 그 역할들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내려집니다. 직장인이라는 역할,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역할, 누군가의 상사라는 역할.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처음으로 역할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상실로 느낍니다. 역할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융은 이것을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역할 말고 그냥 나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동안 역할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을 꺼낼 시간이 생겼습니다. 융은 그 시간이 노년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철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목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나간 과거, 자식의 선택,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이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 씨름이 끝날 리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라고.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것,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로 볼 것인지, 저도 살기 바쁜 거겠지로 볼 것인지. 그 해석이 달라지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긍정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써온 마음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해석을 바꾸는 게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으라는 거야?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쓸 곳을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서 힘을 빼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쓰는 겁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이면서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황제가 왜 일기를 썼을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황제도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실제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잡는 연습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마음이 흔들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진 노년에는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러니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하루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의미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노년은 상실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세 가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실제 하루 안에서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처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루에 하나 해볼까? 크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을 한번 나가는 것,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것, 그 하나면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침에 작은 의도를 갖고 일어나는 것과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일어나는 것은 하루의 무게가 다릅니다. 의도가 있으면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기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작은 의도라도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그 걱정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게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종이에 쓰면 그 걱정의 실제 크기가 보입니다. 써놓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억지로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 보면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 아파트 단지 한 번 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바람이 어떤지,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그냥 보면 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루 20분 야외 걷기가 우울감을 낮추는데 약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식 걱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업이 잘 될지, 결혼은 언제 할지, 손자는 잘 크고 있는지, 이 걱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 염려한다고 손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자식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과제에 내가 개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일 수 있다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물어볼 때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게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루 중 딱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건 자기 자신과 오래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10분은 그냥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느끼든 무슨 생각이 오든 그냥 두면 됩니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래된 관계 하나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연락이 뜸해진 친구, 오래전 같이 일했던 사람, 멀리 사는 형제. 큰 이유 없이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한 문장이면 됩니다. 거창한 만남을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장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한 연결, 융이 말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이 작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어색하고 거절당할까봐, 폐가 될까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당신이어도 됩니다. 7번째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작더라도 괜찮았던 것, 오늘 내가 한 것 중에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스쳐 지나간 것 중에서 감사했던 순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사일기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내지 않는 것, 그 습관 하나가 다음날 아침을 다르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다음날 첫 번째 감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결과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결과는 천천히 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웠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달라진 겁니다. 다음에는 그 달라짐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음이 진짜 편안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행복해지는 걸까요? 걱정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건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계속 옵니다. 걱정도 오고 후회도 오고 외로운 날도 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전처럼 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파도가 와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생기는 것, 그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융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후반기에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디에 놓는지, 그것들이 여전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지, 그걸 알면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크고 나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알아채지도 못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는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이 거기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채셨다면 이미 달라진 겁니다. 알아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알아채고 나서 바꾸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챈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다고. 매일 아침 마음의 방향을 잡고 흔들리면 다시 잡고 또 흔들리면 또 잡는 것. 그 반복이 삶이라고. 황제도 그랬습니다. 철학자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면서 바뀐다고. 오늘 아침 작은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 걱정을 종이에 써보는 것,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오래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의 작은 것 하나를 기억하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종종 서두릅니다.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서둘러서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마음은 서두른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방향만 조금 바꾸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스스로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것, 그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오늘 끝까지 앉아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오래 살아온 사람이다.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이었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더 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노년을 산다고.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부끄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그 전부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되면 어차피라는 말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 대신 나도 괜찮다는 말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방향으로 가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사뿐히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마음의 곳간에 풍성이 채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